가계와 정부의 부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가계의 대출 또는 부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부의 부채는 그 국채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가계의 부채는 뭐 대출로 나타날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하고 가계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그런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요, 어떤 김 씨가 있다 이렇게 보죠. 이 사람의 연봉 1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시가가 10억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LTV,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LTV 해가지고 loan to value인데요. value라는 건 V로 나타낸 거는 집값이고, loan이라는 건 대출을 얼만큼 해주냐. 요즘 보통 보면은 요즘에 40% 이걸 그 규제를 하고 해서 많이 내려온 가격이죠. 그다음에 뭐 요게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냐, 가격이 뭐 9억 이상이냐, 뭐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40%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 씨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4억입니다. 그러면 4억 이렇게 딱 해놓죠. 그 다음에 한번 이 사람의 대출하고 소득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가상 상황에서요. 그러면 대출 금액은 4억이고 소득은 1억이니까 대출하고 소득 그 비율은 400%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 과한데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국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국가의 부채를 우리가 수준을 가늠할 때 보통 보는 게 부채 나누기 GDP, 보통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나라별로 그 비교를 할 때 제일 좋은 비율이 이거니까요. 뭐 어느 나라는 부채가 뭐 1억 달러다, 어느 나라는 뭐 1,000만 불이다, 이걸 그냥 절대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국가 부채를 나타낼 때는 국가 부채 비율을 볼 때는 GDP하고 비율을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재 그 상태입니다. 47%. 그런데 방금 이제 그 가계에 그걸 그 대출 나누기 소득 비율을 봤듯이 국가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럼 국가의 소득은 뭐냐? 그럼 국가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그럼 국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 소득은 세금이라고 대충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균형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곧 소득하고 거의 뭐 비슷한 값으로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가계가 대출하고 소비의 비율이 400%, 김씨의 경우에 이렇게 봤는데요. 국가 부채를 한번 좀 보면요, 그거를 우리나라 경우로 딱 해보면은 국가 부채 나누기 예산, 즉 세금, 거의 균형 그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면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가계는 국가보다 영속성이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신용도에 있어서 국가 신용도가 월등히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150% 또는 뭐 GDP 대비 47%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적정 그 부채 규모, 뭐 GDP 대비라든지 또는 뭐 예산 대비라든지, 이거는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적정 규모 얼마다 이걸 제시한 학자도 아무도 없고요. 단지 R이 G보다 작다. 여기서 R은 이자율입니다. 그 부채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율인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그 국가의 성장률인데요. 그 성장률보다 R이 작으면은 문제가 없다. 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장률이 R보다 크면은 큰 문제가 없다. 요거는 뭐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 정설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채에 관한, 정부 부채 규모에 관한 거는 결국에는 한 사회가 합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미국의
부채 규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28.5조 5천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알려져 있냐 이런 표현을 쓴 거는 뭐냐면은, 이게 QE 이전에는 정부 부채 얼마 하면은 그냥 그거가 그냥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QE를 하면서 정부 부채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거는 뉴욕 페드에 있는 분이 연준에 계신 분이 그 직원이 이제 그 정리해서 한 건데요. 미국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미국 부채 그러면 28조 5천억 달러 현재 수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GDP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대략 한 130 거의 140%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125% 정도까지, 뭐 어마어마 정부 부채만 그렇습니다. 뭐 민간 부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 부채를 얘기할 때 용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 문헌을 읽는다든지 했을 때 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페더럴 데트 연방 부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또는 토탈 퍼블릭 데트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토탈 퍼블릭 데트 이거는 뭐냐, 뭐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28.5조 5천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요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미국의 또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금이라든지 또는 뭐 메디케어라고 하는 의료보장기구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금을 관장하는 이 산하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데, 이 미국 정부 산하기관들이 미국 정부 국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미국 정부를 크게 하나로 본다면은 뭐 기관이 또 밑에 여러 뭐 A 기관, B 기관들이 있는데,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빚지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빼줍니다. 그걸 빼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Federal Debt Held by Public, 퍼블릭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 부채다. 그걸 빼준 값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QE를 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QE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채하고 중앙은행이 페드가 국채와 MBS를 어마어마하게 매입하고 있죠. 지금도 매달 국채는 800억 달러, 그 다음에 MBS는 400억 달러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페드가 갖고 있는 국채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이 소유한 그 국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Federal Debt Held by Public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것까지 또 사실 빼주는 게 맞겠죠. 저는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아빠를 연방 정부에 비유를 한번 해보죠. 미국 연방 정부 비유를 한다면, 아빠가 채권을 발행해요. 돈이 필요해서 외부한테 팔아서 그걸 조달을 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대부분 외부한테 파는데 그 일부를 엄마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국채는 외부에 대한 빚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페드에 제가 지금 근거하고 있는 페드의 그 연구원이 하고 있는 말이죠. 아니, 집안이 있고 집안에서 한 집이 있고, 집에서 아빠가 대외적으로 국채를 예를 들어 뭐 1억 원어치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8천만 원어치를 우리 집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2천만 원어치는 엄마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은 연방정부의 빚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것도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부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실제 부채는 뭐냐면은
연방정부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사회보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국채 요것도 빼야 되고 또 중앙은행 페드가 소유한 국채도 제외해야 된다. 요게 실제 부채가 되겠죠. 자, 결국 왜냐면은 QE의 이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라는 거는 QE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페드 연방 그 페드를 뭐 국가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댄다고 한다면요. 페드가 국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연방 정부가 페드한테 돈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페드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결국 그 페드 안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한테 뭐 월급 줄 거 주고 뭐 쓸 거 쓰고 남겠죠. 그럼 그 남는 이자 수입은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연방 정부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QE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한 이 국채 이거는 결국에 누구 거냐? 결국에는 그 전체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것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페드가 소유한 거는 퍼블릭이 소유한 게 아닌 그냥 그 내부에서 그 통화정책의 필요상 페드가 갖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제외해 주는 게 그 진정한 국채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도 제외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미국 정부의 총 부채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산하기관 거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마저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 12조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가 한 28조 5천억인데 실질 부채 산하기관 것도 빼고 그 페드 것도 빼고 실질 부채는 대략 16.7조 그러니까 12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걸로 본 그 퍼센트도 GDP 대비 퍼센트를 한다면은 그것도 달라지겠죠.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25%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부채는 74%다. 산하기관 거 빼고 연방정부 거 빼고 그러면 미국 정부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채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한테 중요한 거는 부채 절대적 규모보다도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 왜냐면은 특히 미국 정부의 국채는 뭐 AAA급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채권 중에서 신용도가 제일 높은 채권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만기는 계속 롤오버, 즉 상환 연장이 가능한데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해서 그 미국 국채를 워낙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롤오버는 되지만 이자 비용은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 비용을 지급하려면은 현재 있는 미국 국채 금액, 그 채권 금액 곱하기 저걸 해주면 되겠죠. 그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알다시피 미국 국채는 한 달짜리도 있어요. 이런 건 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1년에서 10년 미만, 요거는 노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장기 채권, 요거는 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전체 미국 부채 규모는 이 모든 것들을 빌하고 노트하고 본드 다 합한 건데요. 전체의 그 규모가 이걸 다 합한 걸 규모를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자를 지급했는데 만기가 많은 거 10년물이 지금 대략 한 1.5~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10년에서 대략 5년짜리가 보면은 1.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짜리는 뭐 0.05% 뭐 굉장히 작고 그렇게 되는데요.
전체의 평균적인 만기를 보니까 현재까지 평균적인 만기는 60개월, 즉 5년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때에 따라서 굉장히 뭐 이게 45개월이니까 대략 45개월이면 한 4년 갔다가, 그 다음에 70개월이니까 한 6년 정도 갔다가, 근데 평균적으로 60개월, 즉 5년 정도 해당하는데, 그럼 5년 정도가 평균이니까 5년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미국 정부의 부채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부채 비용은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걸 다 뺀 거 해서 GDP에 대한 그 비율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이 부채 비용이 발생하냐면은 대략 한 0.6% 정도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최근 2000년 이후 20년간은 대략 평균 보면 한 이 정도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GDP의 1% 정도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GDP 1%니까 뭐 세수로 한다면은 훨씬 더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뭐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를 한번 우리나라 상황하고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낮은 이자율이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계속 롤오버해서 하고요. 그러면 이자율이 낮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국채 발행이 유리하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바보짓이다라는 거죠. 올해 8월에 추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 예산 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건데요. 이때 대략 35조인가 더 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슬그머니 들어간 게 뭐냐면 대략 2조 정도를 세수가 늘어나서 국채 상환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저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누구냐, 그 관료들의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수 늘어났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추경을 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 대상으로 코로나 그 상생모 소비 뭐 이런 식으로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슬쩍 2조를 국채를 상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거의 다가 유학을 간다면 이제 미국 유학을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30년 된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러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실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시장 반응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웠던 부채 한도 위기, 2013년 부채 한도 위기에서 보면요, 그 부채 한도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빌이죠. 그 트레저리 빌, 즉 국채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거. 왜냐면 얘네들은 만기가 바로바로 도래하니까 부채 한도가 생기면은 만기 상환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만기가 가까운 거 있어요. 특히 한 달짜리일수록 이렇게 요때가 부채 한도 시기입니다. 요 선이 그 이자율이 굉장히 뛰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부채 한도가 있으니까 혹시나 부채 한도가 걸려가지고 부채 증액이 안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국채 만기 짧은 트레저리 빌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걱정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 이자율이 급등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50 bps 정도 이렇게 그 차이가 생기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만기 짧은 트레저리 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굉장히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냐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트레저리 빌 만기 짧은 거 한 달 뭐 두 달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올랐냐면은 10 bps 이전보다 훨씬 작죠. 이 얘기 뭡니까?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 다 정치 쇼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크게 뭐 동의하지 않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뭐 요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현재 반응하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최근에 크게 두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바에 1조짜리 기념주화 발행해라. 즉 뭐냐면은 미국은 연방 정부가 TGA에 그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일반 은행들이 사주고 또는 나중에 또 페드가 사주고 해서 거기에 그 TGA에 그 예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재무부가 기념주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의회의 이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기념주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회의 뭐라 해야 되나요?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념주화에 이 상한액이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공백인 건데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심지어 100조 달러짜리 뭐 기념주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짜리 한 3개만 3억 5천억 달러니까 한 4개 뭐 4개 만들면 충분하겠네요. 그 4개 만들어서 저기 페드에 예치하고 그걸로 TGA 계좌에 돈을 만들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도 연부채 발행하자. 연부채가 이게 굉장히 이게 재밌는데요. 회계학적으로 부채로 안 잡혀요. 현행 이 회계법에서는요. 왜냐면은 연부채는 원금 상환이 없어요. 원금을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부채는 뭐만 지급하면 되냐면 이자 지급의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없기 때문에 부채 항목의 원금으로 안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또는 의회 정치라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에 굉장히 위배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